네, 안녕하세요. 한국문학과 동아시아문학 19번째 시간입니다. 예, 벌써 19번째 시간이라고 해야 하나? 아직 19번째 시간이라고 해야 하나? 음, 오늘은 음,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강의 일정을 보니까 좀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책을 아직 안 읽었을 것 같아서 책 읽기를 기다리면서 오늘은 특강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네, 특강이 더 흥미진진할지 모릅니다. 어떤 학생의 지난주 댓글 중에 이 백석을 만난 게 아, 적지 않은 의미가 있었다고 했어요. 그 댓글에 대한 반향으로 들어도 좋을 듯합니다. 아마 김효정이 그렇게 댓글 썼던 것 같죠? 내가 뒷부분에 이호성 얘기하면서 하얼빈 얘기하면서 딱 백석을 잠깐 언급했었는데 바이코프와 밀림 유장 기억나죠?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백석과 이시카와 타쿠보쿠 그리고 백석이 만난 중국, 중국인 등등의 이 테마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특강이 진행되는 동안 여러분들은 아, 이 다음 주 이번 주 수요일이나 목요일이나 다음 주에 진행할 그 소설 미리 읽어두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읽을 소설이 크게 세 권이 남아 있어요. 한 권은 하야시 후미코의 방랑기, 하야시 후미코의 방랑기. 두 번째가 샤오홍의 생사의 장, 걸작입니다. 그리고 강경의 예, 인간 문제. 이세 권의 장편 소설이 행복하게도 남아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전혀 다른 이 경지를 만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읽어야 내 강의가 아마 와 닿을 겁니다. 읽지 않으면은 뭐 수박 겉핥기 시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거예요. 김효정, 권 아니다. 김예원, 박재훈, 신효진, 이은정. 다들 댓글들 참 잘 써요. 이태경, 주호영, 김지민, 김하은, 전재정. 우리 재정 씨가 언젠가 댓글에서 시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죠.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될지 모르겠어요. 연정석, 신혜원, 박기범, 늦게 쓴 에세이 잘 봤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집중 에세이 잘 보고 코멘트 잘 다세요. 아마 다른 학생들 글을 읽고 그 글에 대해서 짤막한 댓글 다는 게 얼마나 많은 공부가 되는지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황지혜, 신은혜, 윤정훈, 윤재영. 이번 주 이 집중 에세이를 쓴 학생이 신효진, 신혜원, 윤재영 세 명인가? 내가 잘 봤습니다. 우리 재영 씨 에세이가 아주 재밌습니다. 말씀에 소새끼만 건지면 다행이다 싶었는데 라오스까지 만났어요. 낙타 샹즈가 많은 학생들에게
인상적이었던 모양이죠. 우리 효진 씨와 재영 씨가 닥터 샹조 에세이를 썼는데 한번 서로 비교하면서 읽어보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어떨지. 노종환, 신나임, 이성은, 성은 이제 교직 교생 실습에 돌아왔나요? 김건우, 호한원. 네, 마지막 집중 에세이 쓸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그 다음 6월 말까지는 여러분들의 개인 에세이, 기말 에세이 준비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겁니다. 정말 내가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우선 마지막 집중 에세이 쓸 학생들입니다. 이태경, 주호영, 그리고 이성은. 혹시 빠진 사람 있습니까? 나는 집중 에세이에서 빠졌다. 이런 학생들은 채워 넣기 바랍니다. 다 우리 가상대학에 남아 있으니까 확인하는 건 어렵지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학생들은 집중 에세이 잘 읽고 코멘트 작성해서 올리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백석이 만난 중국인. 가능하면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끝낸다는 약속을 한 번쯤 지켰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어떨지 한번 지켜보죠. 백석.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다 알죠? 백석 모르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일단 고등학교 때 중학교 교과서에도 나왔던 것 같은데 얼핏 고등학교 때 교과서에서 한두 편은 다 배웠지? 여운한 골족이나 또 뭡니까? 모닥불이나 국수 배웠나? 국수? 음, 이 정선태 백석을 만나다라는 검색어를 입력하면은 유튜브에서 입력하면은 백석 씨 낭송 시리즈를 쭉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국수 아주 동영상도 좋고 낭송도 좋습니다. 백석 씨 낭송들 한번 쭉 들어보세요. 다 좋습니다. 하나하나. 여기 보이나요? 뒤에 이 영어 있죠? 영어. 백석이 영어 선생이었습니다. 영생 고등보통학교 영생고보 함흥에 있었던 영생고보 영어 선생일 때 모습입니다. 이 헤어스타일 보세요. 이 머리 대단하죠? 엄청난 패셔니스타였습니다. 이 넥타이 맨 거 보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옷, 이 옷. 30년대인데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대단한 그 맵시를 자랑하죠. 패션을 자랑합니다. 아마 기회가 닿으면 백석 씨를 읽는 수업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선 백석을 좋아하는 학생이 있다면은 내가 우리 마을에서 진행한 이 백석 특강 5번에 걸쳐서 10시간 동안 했던 특강이 있습니다. 그걸 유튜브에 찾아서 들으면 됩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우리 마을 사람들과 함께한 특강이어서 대단히 아기자기하고 오손도손하고 때로는 화기애매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합니다. 한번 구경해 보시죠. 백석의 이름은 백기행입니다. 백기행. 이 기자가 좀 어렵죠? 기자가 조심할 기자인데 백기행입니다. 1912년에 태어나서 북한에 머물렀습니다. 96년에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죠. 평안북도 정주, 김소월, 김업 이런 사람들이 다 이쪽 사람이죠. 오산학교 잘 알죠? 아주 유명한 학교입니다. 이광수가 선생
노릇했고요. 또 이 학교를 나오기도 했죠. 이광수도 이 동네 사람이니까. 일본 아오야마 가쿠인 청산학원이라고 한자로 씁니다. 청산학원, 풀을 청자, 매산자, 학원 이렇게 씁니다. 청산학원. 이렇게 쓰죠. 청산학원, 아오야마 가쿠인 영어 교육, 사범학교인데 이 학교가 사범학부, 아오야마 가쿠인 사범학부에서 영어 교육 관련해서 전공을 했습니다. 뭐 잘 알다시피 시인이면서 번역가, 이 번역가란 말에 주목해 주십시오. 이 백석은 외국어를 아주 잘했습니다. 외국어를 뭐 기가 막히게 잘했습니다. 이 푸슈킨을 비롯해서 수많은 러시아 시인들의 작품 번역하고요. 그리고 토마스 하디 알죠? 토마스 하디의 테스를 처음 번역한 사람이 바로 이 백석입니다. 1940년에 아동문학가이기도 합니다. 북한에 가서는 집겐의 형제들을 비롯해서 이 아동문학 관련 시와 이 평론들을 다수 발표합니다. 1936년에 시집 사슴을 간행하고요. 1940년에 이 만주로 갑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은 이 만주 경험과 관련된 시 두 편 보겠습니다. 그 전에 이시카와 타쿠보쿠라는 일본의 시인을 잠깐 만나야겠습니다. 우리 동아시아 어떤 사상 지도를 볼 때 일본의 1910년을 지나칠 수가 없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죠. 훨씬 편안하죠? 오늘은 이시카와 타쿠보쿠. 왜 이 백석하는데 이시카와 타쿠보쿠냐라고 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백석의 호를 어떻게 쓴다고요? 백석의 필명이 백석? 백기행이 본명이고 백석이 이름이라고 했죠? 백석이 이름인데 여기 석자 있잖아. 석자. 석자 보이죠? 석자. 이 석자가 이시카와 다쿠보쿠의 석자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리고 이 백석과 오랫동안 오랫동안 아니죠. 짧지 않은 시간 동안이라고 해야겠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던 이 자야라는 여성이 있는데 본명은 김명한이고요. 기생 이름은 진향이고, 그리고 백석이 지어준 이름은 자야고, 그리고 이 법명, 불교에서 주는 이름 있죠. 이 법명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큰일 났다. 알았어요. 법명은 길상화. 이 얘기만 해도 우리 1시간 가지고도 모자란데. 어떡하나. 이름이 이렇게 바뀌어요. 김영한. 본명이죠. 그리고 진향. 이 함흥의 기생이었습니다. 그때 이름이 진향이었어요. 이 함흥 영생고등 보통학교 영어 선생으로 있을 때 백석을 만납니다. 그때 백석이 지어준 이름이 자야였어요. 자야오가라는 시에서 딴 말입니다. 그리고 서울에 와서 큰 요리점을 하는데 그 요리점을 나중에 법정 스님을 통해서 조계사에 시주를 하지. 그게 길상사인데 그러면서 법명, 불교의 이름을 얻습니다. 그 법명이 길상화입니다.
우리 학교 앞에 있는 성북동 있죠? 성북동에 가면 길상사가 있지? 그 길상사가 바로 길상화에서 따온 것입니다. 그곳에 가면 공덕비가 있어요. 어찌됐든 이 백석이 자야와 사랑할 때 자야에게 자주 읽어준 시가 바로 이시카와 타쿠보쿠의 작품이었답니다. 자야가 쓴 내 사랑 백석이란 책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상당히 백석에게는 존경할 만한 또는 뭐 사랑할 만한 시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일본 문학사에서는 이시카 타쿠보쿠는 천재 시인으로서 이름이 높아요. 언제가 얘기했나 모르겠는데 나스미 소세키 할 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 도련님의 시대라는 만화책을 보면은 이 1권, 2권쯤에 이 이시카와 타쿠보쿠가 거의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이 도련님 시대는 단순한 만화책이 아니고 메이지 말기 무렵, 그러니까 1900년을 경계한 시점이죠. 메이지 말기 무렵의 문화사를 볼 수 있는 그런 상당히 수준 높은 책입니다. 물론 주인공은 나스미 소세키인데 나스미 소세키뿐만 아니고 소세키와 그 주변 사람들이 등장하죠. 이 도련님의 시대를 보면은 이시카와 타쿠보쿠의 그 가난한 삶 그리고 사랑 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시카와 타쿠보쿠는 최승희라는 무용가 있죠. 여러분 잘 알지 모르겠네. 이 최승희라는 무용가가 있는데 최승희라는 무용가에게도 이 영감을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시의 일을 읽으면은 내가 이시카 타쿠보쿠를 언급하는 장면이 나와요. 박태원도 이시카 타쿠보쿠를 아주 좋아했다고 합니다. 상당히 문제적인 시인입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문제적인지 한번 보시죠. 이 9월 밤의 불평이라는 시 보겠습니다. 대단히 유명한 시입니다. 한번 외워보세요. 9월 밤의 불평. 그 어느 때나 즐겨 입에 담았던 혁명이란 말. 조심조심 하면서 가을에 들어섰네. 가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애써 벗어나려고 버둥쳤더니 방탕이란 이름만 끌어안게 되었네. 이내 몸 품은 사상이란 모두가 돈이 없음에 연유한 것이리라. 내가 품은 사상은 모두가 돈이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가을바람이 분다. 가을바람아, 명치시대, 메이지시대라 얘기가 되죠. 메이지시대를 사는 우리네 청년, 위기를 슬퍼하는 얼굴 쓸어주느나. 폐색의 시대, 이 시대의 현상을 어찌하려나. 가을에 접어들어 생각에 잠기노라. 잘 보세요.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필기를 해야 된다. 어떻게 하지? 폐색의 시대 있죠? 폐색의 시대. 이게 그래서 해서 이 시대의 현상 이랬는데 시대 폐색의 현상이란 말로 아주 유명한 하나의 관용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1910년이에요. 1910년이고 1910년이면은 일본 사상사에서 대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른바 대역사건이라고 해서요. 무슨 사건? 대역사건. 대역사건이라고 해서 이 고토쿠 슈슈이, 고토쿠 이것도 잠깐 얘기했었습니다. 고토쿠 슈슈이라는 사람을 이 사람과 그 일행 26명인가요? 6명을 천황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다는 이유로 처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상계가 다 얼어붙었죠. 이때부터를 겨울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겨울시대. 천황의 존엄을 위협했다는 이유로 사회주의 사상가, 아나키스트 사상가들 대거 이
학살하거나 추방합니다. 이게 이른바 1910년 대역 사건이고, 이때부터 일본의 사상계가 겨울 시대로 접어든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시대를 일컬어서 이시카와 타쿠보쿠는 시대 폐색의 현상이라고 얘기했어요. 폐색, 꽉 막혀있다는 얘기죠. 시대가 꽉 막혀있는 이 상황을 바로 시대 폐색의 현상이라고 일컬었습니다. 그 말이 나오는 그 시가 바로 이 9월 밤의 불평이에요. 이제 여러분들 일본 문학사를 공부하다 보면 바로 이 이시카 타쿠보쿠의 시대 폐색의 현상이란 말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 관용구에 가까운 이 말의 출처가 바로 9월 밤의 불평이라는 시입니다. 됐죠? 대역사건 고도쿠 슈슈이와 안중근, 그리고 고도쿠 슈슈이와 톨스토이, 그리고 러일 전쟁과 고도쿠 슈슈이, 톨스토이, 뭐 수많은 동선들이 그려집니다. 내가 언젠가 소개를 했나요? 나는 사회주의자다. 나는 사회주의자이다. 예, 고도쿠 슈슈이의 모음집이 나와 있습니다. 예, 사회주의 신수부터 시작해서 장광설까지 예, 고도쿠 슈슈이의 핵심적인 예, 문장들을 다 담고 있어요. 나는 사회주의자다. 이런 책도 한번 딱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 책 저 뒤에 가면은 안중근의 의거를 예, 미국에 알리기 위해서 고도쿠 슈슈이가 직접 제작한 이 엽서가 실려 있다고 했지. 아마 구글링 해보면은 구글 검색해보면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이 고도쿠 슈슈이 안중근 이렇게 하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꾸 시야를 확대해 나가야 돼. 심화해 나가야 돼. 이게 동아시아와 연대 가능성을 끝없이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기도 해요. 나 같으면 이런 데서 에세이의 단서를 딱 끌어내도 끌어낼 수도 있겠다. 어때요? 사회주의란 말 우리는 다시 인식해야 됩니다. 역사적 맥락에서 다시 봐야 되고요. 분단 상황에서 우리는 사회주의란 말을 너무나 부정적으로만 인식해왔지. 그렇지 않습니다. 빨갱이란 말은 우리가 분단 이후에 탄생한 거예요. 물론 그 전에도 뭐 쓰긴 했었지만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그리고 우리의 의식을 장악하기 시작한 것은 분단, 전쟁 이후죠. 근데 식민지 시대만 해도 사회주의는 패션에서부터 의식까지 다양한 이 방면에 영향을 끼쳤죠. 사회주의 패션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얘기해 줄게요. 나는 사회주의자다 이런 책들 한번 보면 여러분 시야가 번쩍 뜰 겁니다. 아, 이런 거구나. 왜 한국의 수많은 그 사람들이, 지식인들이 사회주의에 기대했었는지, 우리 이육사까지 다 얘기했던 것이죠. 아나키즘, 사회주의 사상과 혁명, 그리고 해방, 이런 문제는 다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념을 하나의 실마리로 해서 동아시아 지식인들의 연대가 성립했다고 봐도 좋죠. 대역사건, 고도쿠 슈슈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자, 여기 잠깐 돌아갔다 올까요? 여기 시대 폐색의 시대, 이 시대의 현상을 어찌하려나 이랬죠? 가을에 접어들어 생각에 잠기노라. 자, 그 다음 보세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위에서는 시대 폐색의 현상 봤고요. 잊을 수 없는 얼굴이다 이랬지. 잊을 수 없는. 이게 누구의 얼굴일까? 잊을 수 없는 얼굴이다. 이게 안중근의 얼굴입니다. 안중근의 얼굴. 안중근이 또 히로부미를 쏜 게 언제지? 1900? 다 얘기했는데 잊어먹었지. 1909년 10월 26일이었습니다. 그로부터 70년 후 김재규가 박정희를 쏜 게 또 1979년 10월 26일이라 그랬지. 10월 26일이에요. 그러고 나서 재판을 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1910년에 접어들어서 1910년 2월 29일인가요? 2월 말인데 이 무렵에 다롄에 있는 류순 감옥에서 처형당합니다. 형장이수로 사라지죠. 그러니까 1910년입니다. 이 무렵이죠. 잊을 수 없는 얼굴이다. 오늘 거리에서 경찰에 끌려가며 웃음 짓던 남자는 남자 얼굴을 잊을 수가 없다는 얘기지. 세계 지도 위 이웃의 조선나라 검디검도록 먹칠하여 가면서 가을바람 듣는다. 안중근을 떠올리고요. 이게 안중근이 여기서 다시 또 상기되죠. 1910년 며칠날 공식적으로 합방이 되나 일본의 지배하에 들어가요. 1910년 며칠? 8월 29일입니다. 8월 29일. 공식적으로 이제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날이에요. 국치일이죠. 우리에게는 수치스러운 날이죠. 이 나라를 팔아먹었던 훌륭한 사람들과 그 후손들이 지금도 이 남한 땅에서는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이 내부의 협력자가 없이는 지배는 불가능하죠. 식민지 지배는 불가능합니다. 동시에 안중근과 그 가족들은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죠. 특히 안중근의 아들 안준생 얘기가 있습니다. 안준생. 역사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런 데 주목을 해야 돼요. 짤막한 소설 중에 역사학자와 그 안중근의 집안 어머니 쪽이죠. 어머니 쪽 이 학자와 그리고 소설가가 협업으로 쓴 짤막한 얇은 소설책이 있는데 소설책 제목이 이토 히로부미 안중근을 쏘다예요. 제목이 이토 히로부미 안중근을 쏘다. 제목 거꾸로 됐지. 맞는 제목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안준생 얘기입니다. 안중근의 아들 안준생의 얘기인데 안중근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난 다음 안중근의 가족은 어떻게 됐을지 여러분들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수많은 독립운동가 가족들, 사상범 가족들 다 어떻게 됐을까? 안중근 집안의 사례가 그걸 잘 알려주는데 안준생은 일제의 회유, 협박, 설득에 넘어가서 이토 히로부미의 아들 이토호 이치로죠. 이토 이치로와 함께 동국대학교 근처에 그 방문사라는 신사가 있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를 모시는 신사, 일본식 사찰 있죠. 그 신사에 가서 불을 켜고 참회를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잘못했습니다. 그러고서 하는 말이 있어요. 아버지는 위대한 독립운동가지만 우리는 뭐냐? 이 고통스러운 삶은 뭐냐는 것이지. 여러분이 안중근의 아들이었다면 어떻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오가죠. 여러 가지 생각이 오갑니다. 여기서 나온 유명한 말이 호자견부예요. 1학년 수업 시간에 했던 것 같은데 견부호자. 호부견자. 왜 이러나? 호부견자란 말이 있는데 호랑이 아버지의 개 같은 자식이라는 뜻입니다. 안중근은 정말 호랑이 같은 아버지였죠. 일본 메이지 유신의 심정부에 총을 들이댄 정말 호랑이 같은 사내였지. 근데 안준생이라는 아들은 개처럼 꼬리를 치면서 일본 일제 권력에 굴복했다는 것이야. 물론 이렇게 비난하기는 쉬워요. 비난하기 쉬운데 안준생의 말을 들어보면 그렇게 쉽게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
안중근에게 감정이입을 할 필요가 있죠. 안준생에게. 내가 안중근 같은 아버지를 둔 사람이었다면, 안준생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그 일제 경찰에 끊임없는 감시, 협박들 견디겠습니까? 그리고 이 안준생의 동생, 안중근의 막내 아들은 독살을 당합니다. 이런 사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안중근 의사 하면서 섬기는데 급급하지 말고, 그 안중근과 그 안중근을 아버지로 둔 아들들과 또 남편으로 둔 아내, 어머니들은 어땠을지, 그 삶들, 그 내밀한 지점들을 우리는 찾아가야 돼요. 그게 문학 공부하는 사람들의 몫입니다. 갑자기 안중근 얘기하다가 또 딴 데로 샜다. 자, 우리 이시카 다쿠보쿠는 세계 지도의 이웃의 조선 나라 검띠검도록 먹칠하여 가면서 가을바람 듭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식민지가 된 상황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누가 나에게 피스톨이라도 쏘아줬으면, 권총이죠. 이토 수상처럼 죽어나 보여줄걸. 일본식 표현이죠. 누가 나를 권총으로 쏜다면 이토 수상처럼 죽어나 보여줄 텐데. 자기는 잘못이 없지만 일본인이라는 원죄 아닌 원죄가 있죠. 선배들이 잘못한 것이지 나에게 잘못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역사적 책임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일본인들이 다 조상들이 저지른 잘못이지 우리는 잘못이 없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후손들은. 그런데 그 선배들의 잘못, 즉 약탈과 수탈의 결과 그들이 누려온 특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못한 게 있다면, 베트남이나 뭐 이런 데서 분명히 직접적으로 우리가 관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후손으로서 일정 부분 책임이 있을 수밖에 없죠. 네, 계속 보죠. 메이지 43년 이 가을, 내 마음은 여느 때보다 성실해지면서 슬픔으로 가득해. 슬픔 나오죠. 9월 밤에 쓴 글입니다. 불평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조선이 식민지화하고 난 다음에 쓴 시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대역 사건을 시야에 두고서 쓴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시대 폐쇄의 시대의 그 시대 폐쇄의 현상 속에서 일본 제국이 확장해 나가는 것이지, 여기에서 대일본 제국 만세라고 외치는 게 아니고 깊은 슬픔에 젖어드는 것, 이게 시인의 마음이지. 이시카 다쿠보쿠는 뒤에서 얘기하겠지만은 이 단카라는 시를 아주 잘 쓴 사람입니다. 시집이 나와 있어요. 네. 단카, 네. 단가라고 하는데 57577 29자로 된 시입니다. 하이쿠 하면은 17자로 되어 있죠. 575, 네, 여기다가 77이 더해집니다. 이 일본 고전시에서 쭉 이어져 온 건데, 고전시를 아주 잘 쓰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에도 지금 번역이 되어 있는데 구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한 줌의 모래, 그죠? 그 슬픈 장난감인가? 네, 이런 작품들이 번역되어 있고요. 동경이라는 시집도 번역되어 나와 있습니다. 임언경 선생이 주로 번역합니다. 단카를 공부한 분인데, 이시카와 다쿠보쿠 좋아해 보시기 바랍니다. 식민지 시대 문학자들의 뭐랄까요, 이 내면적 동선을 그려보기 위해서는 주목해야 할 작가죠. 시인이죠. 이시카 다쿠보쿠. 네. 한 편 더 볼까요? 그만 볼까? 코코 한 잔도 봐야 됩니다. 이시카 다쿠보쿠의 시인 여기 있네. 이 시선이 나와 있고요.
이 민음사에서 나온 이 시선 있지? 이건 원문과 같이 실려 있어요. 원문과 같이 실려 있어서 일본어를 할 줄 알면은 많이 도움이 됩니다. 시는 아무래도 원문을 읽어야 됩니다. 번역해서 읽으면 좀 이상해요. 물론 소설도 그렇긴 하지만 소설은 그 큰 흐름, 약간 메시지 전달이 분명하니까 그나마 번역을 해도 괜찮은데 시는 번역을 하면은 그 음악성, 그 전체적인 리듬감, 그리고 언어의 질감이 뚝뚝 떨어져요. 그래서 앙상한 그 의미만 남는데 시를 의미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 음. 그리고 한 줌의 모래, 슬픈 장난감 이런 시집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코코 한 잔도 역시 안중근을 염두에 둔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안다. 테러리스트의 슬픈 마음을. 말과 행동을 나누기 어려운 단 하나의 그 마음을. 빼앗긴 말 대신에 행동으로 말하려는 심정을. 자신의 몸과 마음을 적에게 내던지는 심정을. 그것은 성실하고 열심한 사람이 늘 갖는 슬픔인 것을. 끝없는 논쟁 후에 차갑게 식어버린 코코아 한 모금을 홀짝이며 혀끝에 닿는 그 씁쓸한 맛깔로 나는 안다. 테러리스트의 슬프고 슬픈 마음을. 또 슬픔이 나오죠. 이 앞에 9월 밤의 불평과 코코아 한 잔은 다 이시카와 다쿠보쿠 시선 손순옥 선생의 번역입니다. 슬픔이라는 정서, 약간 만만치가 않죠. 슬픔. 가장 깊은 감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이 한자로는 비라고 쓰죠. 비, 슬플 비자. 애하고 좀 다른 깊은 슬픔들. 그 깊은 슬픔들이 어떤 공감을 자아내는 핵심적인 그 감정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슬퍼할 때 슬퍼할 줄 모르는 사람이야말로 그야말로 비인간이라고 할 수가 있지. 자, 에시카 다크보쿠의 시 두 편, 그냥 맛만 봤습니다. 맛보기만 봤으니까 여러분들은 한 줌의 모래, 슬픈 장난감, 판카집이에요. 그리고 동경이라는 시집에 좋은 시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시카 다크보쿠 시선까지 한번 읽어보시죠. 그리고 지만지란 출판사에서 이시카 다크보쿠 시 모음집이 나와 있어요. 도서관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에세이의 그 아이디어가 막 떠오르지 않나? 응? 안중근을 연결고리로 해서 이 동아시아 지식인, 문학자들이 어떻게 만나는지 그 심층을 들여다보고 이런 밤새워서 일주일 동안 도서관에서 책 찾아보고 연구하면서 한 편의 글을 쓴다는 것 대단하지 않아요? 그냥 한두 권 책 앞에 놓고서 뒤적뒤적 하는 것도 물론 뭐 괜찮지만 이런 생각을 자꾸 해보기 바랍니다. 자, 백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정을 크게 해야 여러분들이 안 졸고 정신을 차리지. 자, 물 한 잔 먹고 이어가겠습니다. 계속하죠. 우리 오늘 19번째 과목의 강의의 큰 이 타이틀이 백석이 만난 중국 중국인이랬잖아요. 1940년 1월 아마 그 무렵 만주 중국으로 건너가서 백석은 어떤 생활을 했는지 또 어떤 시를 썼는지 궁금하죠. 뭐 안도현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쓴 그 백석 평전들이 있습니다. 특히 안도현이 쓴 평전 한번 보세요. 보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 시를 고른 이유는 우리의 그 중국에 관한 이미지를 좀 교정해 볼까 싶어서입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려지는 중국의 이미지랄까 인상은 어떻습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중국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예원 씨? 중국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더럽다.
김하은, 우리 하은 씨는 어떻습니까? 중국 하면 시끄럽다. 또, 뭐 조선족, 뭐 깡패. 대체로 이 중국에 대한 우리 이미지는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근데 이 이미지가 우리의 의식을 지배한다 그랬죠. 그리고 이 이미지가 우리의 의식을 지배하고 나아가서는 행동으로까지 드러나게 하죠. 이게 이른바 이미지 정치예요. 이게 담론하고도 이어집니다. 중국과 중국인에 대한 담론들이 형성되는 과정을 봐야 돼요. 왜 우리는 이렇게 중국에 대해서 부정적인 어, 이미지를 갖게 되었을까? 한국 문학에서는 중국과 중국인을 어떻게 그리고 있을까? 떠오르는 게 있나? 김동인이 쓴 감자라는 소설을 보면은 감자, 왕서방이 등장하죠. 이 왕서방으로 대표되는 대단히 그 뭐랄까요 부정적인 그 인물들이 우리 한국 문학에 주로 등장합니다. 그 문학 작품들을 통해서 중국은 대단히 부정적으로 이 이미지화하고 그리고 우리 의식 속에 새겨져요. 그리고 우리가 바라본 시선을 결정하지. 어, 개보학적으로 개보학적으로 쭉 따라가 보면은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의 조형 과정은 상당히 뿌리가 깊습니다. 저 멀리 무슨 고조선 시대까지 갈 것도 없이 일단 일본 식민지 사관에 의해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그 움직임이 있었죠. 이른바 진화 담론입니다. 진화. 중국이라 부르지 않고 진화라 부르지. 진화라 부르면서 상대화하면서 멸시했죠. 식민지 시대 때 일본 제국주의가 유포한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그야말로 대단했습니다. 그 이미지가 남아있고 조선시대로 가면 이제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이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죠. 우리는 명나라를 모시는데 청나라 만주족들이 즉 오랑캐들이 중국을 다 차지하다니 우리가 소중하다 이러면서 이제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대국 큰 나라 대국이란 말이 떼국놈 이렇게 바뀌지. 그리고 또 근대 현대로 오면은 식민시대 지나면서 전쟁을 거치면서 한국전쟁 때 중화인민공화국 군대가 인해전술로 전쟁에 참가하지. 그러면서 중국에 대한 이미지가 아주 부정적으로 그려져요. 그러다가 1992년인가요? 한중 수교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좀 나아졌죠. 에, 지금도 그런데 여전히 어떤 극우 세력들 쪽에서는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계속 펌프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계속 강조하지만은 이 부정적인 이미지가 형성되는 과정을 계속 파고들어서 왜 어떤 의도로 그 이미지가 우리를 지배하게 됐는지 그 과정들을 쭉 읽어내야 돼요. 과연 그러했는가? 일본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늘 그 대화의 과정들을 봐야 돼요. 우리가 나카노 시게하루와 이마의 대화를 봤었지. 그렇죠? 그리고 이육사와 루신의 뭐 간접적인 대화도 봤었죠. 응? 기억나잖아. 중국을 어떤 한 특정 그 개인이 아니라 개인이나 집단이 아니라 민족 전체를 싸잡아서 부정적으로 이미지화하는 경우는 대단히 위험합니다. 오리엔탈리즘이 대표적인 사례라 그랬잖아. 응? 오리엔탈리즘 내가 얘기했죠. 오리엔탈리즘 대표적인 사례예요. 이 에드워드 사이드가 같은 이름의 책 오리엔탈리즘이라는 그 책에서 주장한 것이 서양이 동양의 지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런 빚어낸 거야. 조형해낸 동양의 이미지죠. 네, 신비하고 여성적이고 미개하고 기괴하고 뭔가 이 부정적이면서 보호받아야 할 대상으로 이미지화하지. 시를 통해서, 여행기를 통해서, 문학 비평을 통해서, 소설을 통해서 이 동양의 이미지들이 그려져요. 동양을 다녀간 수많은 그 서양의 학자들, 뭐 작가들 이런 사람들이 이 집합적으로 구성해낸 동양의 이미지가 있단 말이지. 또는 비서구에 대한 이미지. 그 이미지가 형성되는 과정을 추적한 책이 오리엔탈리즘이야. 에드워드 사이드라는 사람이. 근데 우리 이미지 형성되는 과정이 얼마나 이 구체적인지를 잘 봐야 되고요. 그게 어느 하나의 이미지로 굳어지면은 그 무시무시한 폭력으로 바뀌는 것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1학년 수업 시간에 얘기했는지 이 수업 시간에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한국 정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4.3 사건을 전후해서 형성된 제주도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우리 현기영의 소설들 통해서 읽을 수가 있죠. 순이삼촌. 그리고 여순 사건, 광주 항쟁을 거치면서 이 전라도대에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어떻게 형성됐는지. 이게 다 정치적인 성격 같거든. 그 이미지들이 그 폭력들을 가능하게 했던 거란 말이야. 무섭죠.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유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국에 나쁜 놈들이 있겠지, 당연히. 그 한국에 나쁜 놈들 없나? 간단한 문제들입니다. 어떤 개인이나 집단을 문제 삼지 집단 어떤 조직을 문제 삼지 않고 그 민족 지방 전체를 부정적 이미지로 타자화하는 건 대단히 위험합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 문화를 공부하는 우리가 상상해야 하는 것은 그 부정적 이미지 너머에 있는 우리가 보지 못한 모습들을 계속 찾아내는 겁니다. 찾아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손을 내밀고 또 만날 수 있을지, 그리고 이 폭력을 옹호하는 세력들, 이 이간질에 능한 세력들과 어떻게 연대해 싸울 것인지 그 지점들 찾아내야 돼요. 내가 농담 반 진담 반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나 나나 주위에서 끝없이 괴롭히고 이 위협을 가하는 자들은 다 대한민국 사람들이야. 그렇지? 중국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직접적인 위해를 가한 적이 있나? 일본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의 위해를 가한 적이 있어요? 흑인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막 윽박 지르면서 그런 적이 있나? 인종이나 민족에 대한 이 차별적인 이미지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다 오리엔탈리즘의 변종들입니다. 그 뒤에는 무지막지한 폭력성이 은폐되어 있어요. 예, 참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뿌리가 깊습니다. 뿌리가 깊어요. 나는 이 문제와 계속 싸울 예정인데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식민지 시대 독립운동 공간으로서 예, 중국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소중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손길을 내밀었었어요. 중국인들이. 아주 많습니다. 왜 그런 지점들은 다 가려버리고 말이지. 그 몇몇 부정적인 것들만 다 끌어내서 딱지를 붙여버리는 말이야. 중국 놈들은 잘해. 일본 놈들은 잘해. 이거 똑같은 방식이라니까. 관동 대진제 때 1923년 9월 1일 이후 이 벌어진 조선인에 대한 이 협박과 학살 사건이 있었지. 일본에서 일어난 지진이라는 그 대재앙이 다 조선인들이 조장한 것이다라고 해서 일본인들이 우리 조선인들을 얼마나 괴롭혔냔 말이야. 모든 부정적인 이미지들은 다 조선인들이 뒤집어 씌웠어요. 일본에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똑같이 이 부정적인 이미지로 낙인 찍는 것으로 응대해야 될까? 뭐 한두 번 그러면 속이 시원하긴 하죠. 그런데 폭력에 폭력으로 응수하는 순간에 남는 그 허탈감이 있습니다. 나는 그게
내 사상의 가장 큰 고민이에요. 폭력에 어떻게 대할 것인가. 고민이 깊습니다. 자, 어찌됐든 한국 근대문학에서도 중국에 대한 그 이미지는 대단히 부정적입니다. 아마 이건 조선시대 때 과도하게 사대했다는 그 생각에서 오는 반발 심리인지도 몰라요. 그죠? 너무나 중국을 섬겼다. 또 청나라 지배 이후에는 17세기 초반이죠. 1930년 요 이후 1630년 이후에는 청나라가 언제 세워졌나? 1616년? 그리고 완전히 중국을 통일한 게 1636년 요 무렵이지? 요 무렵입니다. 그 이후에는 또 청나라에게 압박당했다는 그 심리가 중국에 대한 이 반발을 불러일으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근대에 이르러서는 또 일본의 이간질에 의해서 이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우리가 소비해 왔지. 그리고 미국에 대한 우리의 이미지는 어떤가? 과도하게 긍정적으로 구성되어 버렸죠. 잘 봐야 됩니다. 이 이미지는 힘이 셉니다. 이미지가 형성되는 과정을 역으로 추적해 나가는 것. 이게 계부학적 방법인데 대단히 중요하죠. 한번 훈련을 해보세요. 다른 강의 시간에는 이 얘기는 집중적으로 논의할 겁니다만은 이런 근대문학에서는 백석의 몇 편의 시가 중국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에 하나의 교정이 됩니다. 우리의 시선을 교정하는데 도움이 돼요. 나는 백석의 시 읽으면서 웃음이 절로 납니다. 사실 만주에서는 우리가 2등 국민이었거든. 일본이 1등 국민이고 우리가 2등 국민이고 만주족이 3등 국민이고 한족이 3등 국민이고 만주족이 4등 국민이고 몽고족이 5등 국민이고 이랬거든. 이 만주국이 건설된 게 1932년이라 그랬지. 꼭두가시 국가가. 1932년 만주국이 건설되고요. 만주국 1932년이야. 꼭두가시 국가를 세워요. 일본이. 푸이라는 그 청나라 마지막 황제를 옹립하지. 마지막 황제 영화가 있죠. 그러고서 내세운 게 뭐냐면은 왕도 낙토, 오족 협화. 말은 참 좋지. 이 만주국의 슬로건이에요. 만주국 깃발이라는 거 한번 보세요. 왕도 낙토. 왕도. 맹자에 나오는 왕도지. 왕도가 실현되는 낙원의 땅을 건설하는 게 만주국의 목표다. 오족 협화로 해서 오족. 일본, 조선, 한족, 만주족, 몽고족이 협화, 하모니를 이루는 그 세계를 만들겠다. 물론 중국 본토를 집어삼키기 위한 기획의 일환이었죠. 만주국은 관동군이 지배하고 있었고 또 만철이라는 남만주 철도 주식회사라는 어마어마한 이 회사를 세워서 철도를 장악하고 모든 정보를 다 장악하고 있었지. 여기에서 우리는 한국인들은 세 부류가 있었어요. 조선인들은. 첫 번째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산한 사람들, 가난한 농민들이지. 하나는 두 번째 독립운동하러 간 사람들. 두 번째는 일본 제국주의 끈앞풀로 간 사람들. 그러면서 협화해라는 게 있었는데 이 협화해라는 데서 조선인들이 끈앞을 노릇하면서 우리는 2등 국민이라고 해서 청나라 사람들에게 막 으스대고 군림하는 거야. 이른바 호가호위 하는 거지. 호가호위 알죠? 이 일본이라는 호랑이를 이 등에 지고 등에 진 여우처럼 조선인들이 중국인들을 얕잡아 봤다는 얘기야. 중국인들이 조선인들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남의 땅에 들어와가지고 말이야. 지들도 지배받는 주제에 말이지. 일본에 빌붙어서 중국을 얕잡아 보다니. 이런 과정들 잘 봐야 됩니다. 공부할 거 참 많지. 효정씨 공부할 거 많죠? 응? 우리 연정석 얼마나 공부할 게 많으니까. 어마어마하게 공부할 게 많습니다. 그리고 또 문학자들도 만주로 가요.
이효숙이 그랬듯이, 염상섭이 그랬듯이, 그리고 백석도, 그리고 박팔량도, 많은 사람들이 만주로 갑니다. 그런 만주에서 우리 백석은 중국과 중국 사람들 어떻게 봤을지 보겠습니다. 좀 잔소리가 길었네요. 재밌죠? 이런 잔소리도 재밌지? 예, 강의를 마치고 지나고 보면은 중요한 내용들은 다 잊어버리고, 어? 대부분 이런 농담처럼 얘기한 것만, 잔소리처럼 얘기한 것만 기억해요. 우리의 뇌가 이상하게 작용하나 봐. 그지? 자, 좌우당에서, 조당에서, 차오탕, 이렇게 읽는데 차오탕. 이게 목욕탕입니다. 목욕탕, 차오탕에서. 예, 시적 화자. 일단 백석이로 합시다. 시적 화자가 목욕탕에 간 모양입니다. 만주에서. 중국 목욕탕 가봤나? 이 외국에서 목욕탕 가는 건 참 색다른 경험이죠. 근데 한국처럼 목욕탕이 잘 되어 있는 나라가 드물어요. 정말 드뭅니다. 한국에 여러 개 좋은 게 많이 있는데 목욕탕은 세계 최고입니다. 뭘 모르겠어요. 터키나 이런 데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핀란드나 이런 데 어떤지 내가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한국의 목욕탕은 최고죠. 자, 목욕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겠습니다. 안 어렵습니다. 나는 진화 나라 사람들과 같이 목욕을 한다. 딱 상황이 설정되어 있죠. 진화 나라 사람들과 같이 목욕을 한다. 무슨 은이며 상이며 월이며 하는 나라 사람들의 후손들과 같이 한 물통 안에 들어 목욕을 한다. 은나라, 상나라, 월나라 알죠? 은나라와 상나라 같은 나라에 사시는 중국 고대 국가입니다. 하은주 할 때 은나라입니다. 이 은나라는 상나라라고도 했어요. 이 월나라는 춘추 전국시대 한 나라죠. 월나라 5월 동주할 때 이 월남 이북에 있었습니다. 월남이 비엔남을 월남이라고 부르죠. 이 월나라의 남쪽이란 뜻이에요. 5월 동주의 그 월입니다. 무슨 은이며 상이며 월이며 하는 나라 사람들의 후손들과 같이 한 물통 안에 들어 목욕을 한다. 서로 나라가 다른 사람인데 다들 쪽 발가벗고 같이 물에 몸을 녹이고 있는 것은 대대로 조상도 서로 모르고 말도 제가끔 틀리고 먹고 입는 것도 모두 다른데 이렇게 발가들 벗고 한 물에 몸을 씻는 것은 생각하면 쓸쓸한 일이다. 백석이 좋아하는 시어 나왔죠. 쓸쓸한 일이다. 뭔가 뭐랄까요? 가까운 느낌이 없이 좀 허전한 느낌, 뭐 이 정도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쓸쓸하다는 말, 한국어에서 뉘앙스가 아주 깊은 어휘 중에 하나죠. 쓸쓸하다. 그죠? 나는 저 사람들하고 다 다른데 혼자, 조선인 혼자 이렇게 목욕하는 거 생각하면 좀 외롭고 쓸쓸한 일이겠죠. 그런데 이 딴 나라 사람들이 모두 이마들이 번번하니 넓고 이제 관찰을 하는 거예요. 목욕탕에서. 목욕탕 가면 사람들 관찰하는 경우 종종 있지. 이마들이 번번해요. 중국 사람들 가만 보니까 넓고 눈은 컴컴하니 흐리고, 그리고 길쭉한 다리에 모두 민숭민숭하니 다리털이 없는 것이, 이것이 나는 왜 자꾸 슬퍼지는 것일까? 나하고 좀 달라서 그런가 보다라는 생각이겠죠. 그런데 시적 전환이지. 저기 나무 판장에 반쯤 나가 누워서 나주볕 우리 평안도 사투리라고 했죠. 백석이 잘 쓰는 시어입니다.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에 나오던가요. 나주볕을 한없이 바라보며 혼자 무엇을 즐기는 듯한 목이 긴 사람은, 나주볕 저녁 햇살을 한없이 바라보며 혼자 무엇을 즐기는 듯한 목이 긴 사람이 있는데, 나무판자 위에 누워서, 목욕탕 나무판자 위에 누워서 저녁 햇살을 즐기는 듯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마치 누구 같다는 얘기야. 도연명은 저러한 사람이었을 것이고. 도연명, 백석이 각별하게 좋아했던 신이죠. 도연명. 뒤에 설명할게요. 도연명은 저러한 사람이었을 것이고, 또 여기 더운 물에 뛰어들며 무슨 물새처럼 악악 소리를 지르는 삐삐 파리한 사람은, 삐삐 말라서
파리한 사람은 양자라는 사람은 아무래도 이와 같았을 것만 같다. 이 양자는 개인주의를 주장했던 이 철학자, 사상가입니다. 대단히 유명한 사상가죠. 양자 찾아서 확인해 보세요. 도윤명과 양자 나왔죠? 그러니까 겉모습은 달라 보이지. 그잖아. 이마들 번번한 것도 그렇고, 눈은 컴컴하니 흐리고, 길쭉한 다리에 털이 없고, 겉모습은 다른데, 그런데 전환이 일어났지. 어떤 사람 보니까 도윤명 같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 보니까 양자라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정신적으로 보면 우리는 이 동아시아에서 중국 문화권이지. 함께 그 사람들을 공부하고 또 감상해 왔죠. 도윤명의 시들을, 양자의 이 책들을 읽어왔지. 그러니 우리가 딴 사람일 리가 없죠. 육체적인 겉모습은 다를지언정 우리의 내면의 풍경이랄까요? 정신적인 이 깊이에서는 공유하고 있는 지점들이 많다는 것이지. 이게 백석의 시들이에요. 이게. 자, 계속 이어집니다. 나는 시방 옛날 진이라는 나라나 위라는 나라에 와서 위진남북조 이런 나라들 있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만 같다. 이 진나라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이 진나라는 진시황의 진나라가 아니에요. 진나라는 여러 이름들이 있습니다. 예, 춘추전국 시대 진나라도 있고 진시황의 진나라도 있고 위진남북조 시대 진나라도 있고요. 위나라라는 나라에 와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만 같다. 마치 목욕탕이라는 타임머신을 타고 오래전 내가 좋아했던 사람들을 만나는 것만 같다는 얘기지. 이리하여 어쩐지 내 마음은 갑자기 반가워지나 그러나 나는 조금 무섭고 외로워진다. 이 쓸쓸하다는 감정의 연속선이지 연장선에 있죠. 다 낯선 사람들인데 나 혼자만 이 한국 사람이란 조선 사람이라는 게 조금 외롭고 조금 무섭기도 하겠죠. 내가 그랬어요. 일본에 목욕탕 갔을 때, 중국에 목욕탕 갔을 때 정말 낯섭니다. 한번 가볼 만합니다. 또 그런 데 나오죠. 그런데 참으로 그 은이며 상이며 월이며 위며 진이며 하는 나라 사람들의 이 후손들은 얼마나 마음이 한가하고 게으른가. 또 생각이 바뀌죠. 더운 물에 몸을 불키거나 우리가 몸을 불린다 그러죠. 때를 벗기기 위해서 때를 밀거나 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제 배꼽을 들여다보거나 남의 낯을 쳐다보거나 하는 것인데 자독같이 어디나 사람들 이러면서 그 무슨 제비의 춤은 제비의 침입니다. 우리 제비의 침을 우리 연소탕이라고 들어봤어요. 연소탕 이 제비집 요리가 있죠. 제비집 요리 중국 요리 중에 아주 고급 요리입니다. 제비집 요리가 있는데 이 제비들이 뭔가 그 배설물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그 배설물 일종이죠. 그걸 제비집을 짓는데 그 제비집을 가지고 요리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춤은 침입니다. 침, 타액. 그 무슨 제비의 춤이라는 연소탕이 맛도 있는 것과 또 어느 바루, 또 어느 바루는 평안도 방언입니다. 어느 곳 이런 뜻입니다. 어느 곳 새학시가 곱기도 한 것 같은 것을 생각하는 것일 것인데 이 백석의 것 네 번이나 나오죠. 참 이상한데 백석시에서는 이 것이라는 게 이 리듬들을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주 묘한 리듬감이 있어요. 것이라는 게. 이 문장에서 많이 쓰면 안 좋다고들 하는데 백석은 남발이라고 말해도 좋을 정도로 것을 많이 씁니다. 근데 그게 묘한 리듬감을 형성을 해요. 그러면서 이 배꼽을 들여다보고 남의 낯을 멍한 쳐다보기도 하는데 그 사람에게 감정이입을 하는 거지. 그 사람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아, 연소탕이 참 맛있을 텐데. 그 저 어느 쪽 색시가 참 곱기도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것만 같다고 백석은 시적 화자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한가하고 게으르고 그러면서 목숨이라든가 인생이라든가 하는 것을 정말 사랑할 줄 아는 정말 사랑할 줄 아는 예요. 여기에 정말 사랑할 줄 아는
그 오래고 깊은 마음들이 참으로 좋고 우러러진다 이랬지. 이제 참으로 좋고 우러러진다. 쓸쓸하다 해서 조금 무섭고 외로워진다 해서 이 반가우면서도 좋고 우러러진다로 큰 흐름이 바뀌고 있죠. 사람 다 벌거 벗겨놓고 보면 그 다르지 않다는 것이. 이 목욕탕에서 정말 중국인과 조선인의 거리가 사라지고 사람으로 사람의 모양만 남는 거지. 그리고 또 마지막 보세요. 그러나 나라가 서로 다른 사람들이 글쎄 어린아이들도 아닌데 쪽 발가벗고 있는 것은 어쩐지 조금 우습기도 하다. 이 마지막이 참 활용점정입니다. 그죠? 유머러스하죠? 정말 동심에 무슨 구별이 있고 분별이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어린아이를 한번 쭉 놀이터에 같이 놀게 해보세요. 뭐 흑인이든 황인이든 뭐든 다 애들 다 할럽니다. 구별이 있나 없나 차이가 없어요. 애들이 이상한 공부하면서 이 국가끼리 경계하고 차별하고 인종을 차별하고 민족을 차별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지. 이 지식인들이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알겠죠. 이게 다 이미지와 이 담론의 형성과 다 관련되어 있죠. 그래서 픽션이라는 게 무서워요. 이 픽션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 백석시에서 정말 빛나는 한 편이 아닌가 싶어요. 중국과 얘기할 때 이런 시들 한 구절 한번 읽어줘 보세요. 중국 친구가 만났을 때. 응? 우리 호환원 학생은, 호환원 듣고 있나? 이 기말 에세이를 이 백석시 두 편을 번역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잘 듣고 있지? 잘 들었으면 유튜브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 호환호는 백석의 시 두 편, 이 시와 차오탕에서와 뒤에 있는 두부와 이백같이 두 편의 시를 중국어로 번역해서 나에게 제출하세요. 내가 중국어를 읽을 줄 압니다. 응? 시는 번역하기 어려워요. 어려운데 한번 해보세요. 어떤 내용인지 이 시에 대한 평가도 간단하게 하고. 호환원군 알았지? 자, 다음 시 마저 보겠습니다. 내가 세 편을 뽑아놨구나. 두 편이 하나인데. 자, 줄이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호박씨, 수박씨, 호박씨. 이 시도 참 재밌어요. 중국 사람들 호박씨 참 많이 이렇게 까서 먹죠. 버릇처럼. 여기서 그리고 있는 중국과 중국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보세요. 어진 사람이 많은 나라에 와서 어진 사람이 많다고 했네요. 그죠? 어진 사람이 많은 나라에 와서 어진 사람의 짓을 어진 사람의 마음을 배워서 수박씨 닦은 것을 호박씨 닦은 것을 입으로 앞니빨로 박는다. 여기 어진 나라라고 얘기했죠. 중국을 어진 사람이 많은 나라에 와서 어진 사람의 하는 짓을 또 어진 사람의 짓을 배우고 마음을 배우는 거지. 마음을 배워서 수박씨 닦은 것, 수박씨를 잘 닦았지. 호박씨 닦은 것을 입에 중에서 앞니빨로 이렇게 갉아 먹는다는 거죠. 이 껍질을 벗기고 먹는다는 뜻이에요. 박는다. 이게 동사입니다. 동사. 박다 할 때 화나다, 박다 뜻은 형용사죠. 그래서 여기 박다는 동사입니다. 갉아 먹다 이 말입니다. 껍질을 벗기고 먹다는 뜻이에요. 호박씨 먹어봤지? 수박씨, 호박씨를 입에 넣는 마음은 참으로 철없고 어리석고 게으른 마음이나 참 철없고 어리석고 게을러 보이기도 하죠. 그러나 이것은 또 참으로 밝고 그윽하고 깊고 무거운 마음이라. 오래전부터 이어온 하나의 짓이지. 습관 같은 거죠. 이런 습관에도 깊은 역사가 스며 있죠. 이것은 또 참으로 밝고 읽었지?
이 마음 안에 아득하니 오랜 세월이 아득하니 오랜 지혜가 또 아득하니 오랜 인정이 깃들인 것이다. 이 호박씨, 수박씨 한 입 이렇게 건네주는 인정들, 그걸 함께 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그 습속들. 백석 읽어내는 거 보세요. 예. 수박씨, 호박씨를 발라먹는 그 사람들의 모습에서 오랜 세월, 오랜 지혜, 오랜 인정을 읽어냅니다. 태산의 구름도 황하의 물도 옛 임군의 땅과 나무의 덕도 이 마음 안에 아득하니 배이는 곳이다. 이 호박씨를 입에 넣는 마음이죠. 입에 넣는 마음. 이 마음 안에서 이게 다 보인다는 거야. 태산의 구름도 황하의 물도 옛 임금, 옛 왕의 땅과 나무의 그 덕도 이 호박씨를 먹는 마음 안에서 다 보인다는 거예요. 시인은 하나의 행동, 하나의 사물, 하나의 그 모습에서 우주를 읽는다고 했지. 긴 역사를 읽어냅니다. 이 작고 가볍고 갤족한 희고 까만 시가, 이 작고 가볍고 갤족하다, 갸름한 뜻이죠. 희고 까만 시가, 시를 꾸미네요. 작고 작다, 가볍다, 갤족하다, 희다, 까맣다. 몇 개야? 5개의 형용사가 시를 꾸미네요. 그죠? 조용하니 또 고소하니죠. 조용하니 또 도고하니, 고소하니인데 조용하니 또 도고하니. 잠깐만요. 도고하니 맞습니다. 도고하니, 도고하다, 의젓하니 이 뜻입니다. 점잖게, 조용하니 또 도고하니, 손에서 입으로, 입에서 손으로 오르내리는 때, 벌에 우는, 이 벌은 들판이에요. 벌에 우는 새소리도 듣고 싶고, 호박씨를 까먹으면서 검은고도 한 곡도 듣고 싶고, 한 5천말 남기고 함곡간도 넘어가고 싶고. 여기 한 5천말 남기고 함곡간 넘어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노자 있죠. 노자 도덕경, 이 노자 도덕경이 5천자예요. 몇 자라고? 노자 도덕경 들어봤나? 노자가 지었다고 하는 그 중국의 경전 있죠. 정말 위대한 경전이죠. 이 노자가 이 함국관, 중국의 문학사, 또 뭐 군사사, 정치사에서 중요한 곳이지. 이 관은 관문이라는 뜻이죠.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이 함국관 찾아보세요. 이 함곡간을 노자가 건널 때 잡혀 있다가 이 5천자를 써주고 지나갔다 그러지. 여기서 온 그 말입니다. 약 5천마디 말 남기고 함곡간도 넘어가고 싶고 노자가 되고도 싶고 이런 뜻이지. 이 작고 가볍고 갤족한 희고 까만 씨가 입에서 오르내릴 때 말이야. 기쁨이 마음에 뜨는 때는, 기쁨이 마음에서 떠오르는 때는 희고 까만 씨를 앞니로 까서 잔나비가 되고, 잔나비가 뭐야? 원숭이지. 앞니로 까서 잔나비처럼 되고 싶기도 하고, 근심이 마음에 앉는 때는, 근심이 마음에 가라앉을 때는 희고 까만 씨를 혀끝에 물어 까마까치가 되기도 하고, 까치처럼 근심스러운 표정을 짓기도 하고, 기쁠 때는 원숭이처럼 이렇게 즐겁게 까먹기도 하고. 수박씨 호박씨 까먹는 걸 가지고 참 별 얘기 다 하네요. 그죠? 어진 사람이 많은 나라에 와서는 오두미를 버리고 버드나무 아래로 돌아온 사람도 그 옆차게 수박씨 닦은 것은, 호박씨 닦은 것은 있었을 것이다. 이 오두미를 버리고 버드나무 아래로 돌아온 사람, 오두미를 버리고 버드나무 아래로 돌아온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도연명입니다. 도연명. 이 오두미는 우리가 쌀을 셀 때 한 말, 두 말 이러죠. 오두, 5말의 미, 쌀이란 뜻인데 아마 월급, 봉급이었던 모양이죠. 근데 그 봉급을 버리고 버드나무 아래로 돌아온 사람, 도연명이에요. 도연명을 이렇게 좋아했어요. 도연명은 흰 바람벽이 있어야도 나오죠. 맞죠? 그러니까 이 벼슬을 버리고 버드나무 아래로,
오류라고 그러죠. 오류. 이 도윤명이 머물던 곳, 이 오류,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와 시를 썼다는 얘기죠. 버드나무 아래로 돌아온 사람도 그 옆차게는 옆주머니에 수박씨 닦은 것은, 호박씨 닦은 것은 있었을 것이다. 다 도윤명의 옆 호주머니에도, 옆에 호주머니처럼 찬 이 주머니에도 호박씨나 수박씨가 있었을 것이다. 나물 먹고 물 마시고 팔베개하고 누웠던 사람도 그 머리밭에 수박씨 닦은 것은, 호박씨 닦은 것은 있었을 것이다. 나물 먹고 물 마시고 팔베개하고, 이건 논어에 나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일단사 일표음 하는 얘기 들어봤죠? 어원들 한번 찾아보세요. 다 어원이 있습니다. 일단사 일표음. 뭐야, 도시락 하나와 한 표주박의 물, 이런 뜻입니다. 아주 안빈낙도 편안한 삶을 얘기하는 거죠. 어떤 욕심에 끄달리지 않고 주어진 삶을 누리는 모습입니다. 중국에 와서 도연명을 떠올리고 노자를 떠올리고, 그죠? 또 공자와 그 성인들을 떠올리기도 하네요. 네. 중국은 그렇게 우리의 정신적으로, 문화적으로 가까운 나라죠. 어떻게 다시 만날지 고민을 해야지. 접점들을 계속 찾아가야지. 수박씨, 호박씨 참 좋죠. 잘 쓴 시예요. 수박씨, 호박씨라는 어찌 보면 하잘것없는 그 사물, 그걸 씹는 행위에서 이 양면하게 이어지는 동아시아사의 그 흐름들을 읽어내잖아. 멋지죠? 수박씨, 호박씨. 다음 작품 보겠습니다. 마지막이에요. 두보나 이백가치. 중국 시사에서, 중국 시 역사에서 큰 두 흐름이 있죠. 두보와 이백. 동시대 사람입니다. 210년 후배인가 그래요. 당나라 시대 맞죠? 어마어마한 이 시인들이죠. 이 두보는 리얼리스트고요. 그리고 이백은 로맨티스트입니다. 낭만주의자입니다. 현실주의자, 낭만주의자. 이 정도만 할게요. 두보와 이백만 해도 끝이 없습니다. 이 백석은 중국 고전시도 아주 좋아했던 모양입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이 자야만 봐도, 이 자야라는 호가, 자야라는 이름 있죠. 예명이죠. 백석이 자야라는 이름을 지어주는데 그 이름이 어디에서 왔냐면 자야오가라는 시에서 왔어요. 두보의 실 겁니다. 아마 자야오가라는 시에서 왔습니다. 이런 시도 한번 찾아보세요. 자야오가가 어떤 시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중국의 고전 시도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시도 이시카 다쿠보쿠 예를 보듯이 많이 읽었고, 러시아 시도 아주 자유자재로 읽을 수 있었고, 영시는 마찬가지고, 당연하고, 영문학을 공부했으니까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참 팔방미인이었어요. 잘생겼지, 패셔니스타지, 외국어 잘하지, 기분 나쁜 사람입니다. 네. 두보나 이백같이 이제 그 만주에서 생활하면서 쓸쓸한 명절을 맞습니다. 이 명절 때 두보나 이백을 생각해요. 오늘은 정월 보름이다. 대보름 명절인데 나는 멀리 고향을 나서. 이때 백석시에서 나서는 떠나서 이런 뜻입니다. 떠나서, 떠나다, 고향을 떠나서 남의 나라 쓸쓸한 객고에 있는 신세로다. 객고, 나그네의 고생이죠. 객고에 있는 신세로다. 옛날 두보나 이백 같은 이 나라의 시인도 먼 타관에 나서
이날을 맞은 일이 있었을 것이다. 오늘 고향의 내 집에 있는다면 새 옷을 입고 새 신도 신고 떡과 고기도 억병 먹고, 이 억병은 부사예요. 실컷 먹고 일가 친척들과 서로 모여 즐거이 웃음으로 지날 것이었만, 나는 오늘 때 묻은 입던 옷에 마른 물고기 한 토막으로 혼자 외로이 앉아 이것저것 쓸쓸한 생각을 하는 것이다. 명절 때 혼자 지내면 참 쓸쓸하지. 옛날 그 두보나 이백 같은 이 나라의 시인도 이날 이렇게 마른 물고기 한 토막으로 외로이 쓸쓸한 생각을 한 적도 있었을 것이다. 나는 이제 어느 먼 외진 거리에 한 고향 사람의 조그마한 가업집이 있는 것을 생각하고, 이 가업집은 가업으로 이어오는 집, 식당을 얘기합니다. 고향 사람은 조선 사람이란 얘기겠죠. 한 조선 사람 또 평안도 사람이 하는 조그마한 가업집, 그 식당이 있는 것을 생각하고 이 집에 가서 그 맛스러운 떡국이라도 한 그릇 사 먹으리라 한다. 명절이니까, 대보름 명절이니까 떡국이라도 한 그릇 사 먹으리라 한다. 계속 볼까요? 안 어렵죠? 진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강의 노트 찬찬히 보면서 한 줄 한 줄 읽어보세요. 조상들이 먼 옛날로부터 대대로 이날엔 의뢰이 그러하며 오듯이 쭉 내려왔듯이 먼 타관에 먼 타관으로 나온 이런 뜻이죠. 그 두보나 이백 같은 이 나라의 시인도, 또는 먼 타관으로 떠난 그 두보나 이백 같은 이 나라의 시인도 이날은 그 어느 한 고향 사람의 주막이나 반관을 찾아가서, 반관, 식당 정도 얘기하면 되겠죠. 여관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그 조상들이 대대로 하던 본대로, 대대로 하던 그 본, 모델대로 원소 알죠? 중국에서 춘절이라고 하죠. 춘절 때면 먹는 떡 있죠. 원소로는 떡을 입에 대며 스스로 마음을 느끼어 위안하지 않았을 것인가. 그러니까 자신을 두보나 입에게 빗대고 있죠. 그러면 마음을 느끼어, 이 말은 마음을 좀 늦추어서 마음을 놓고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 마음이 맑은 옛 시인들은 먼 훗날 그들의 먼 훗 자손들도 그들의 본을 따서 그들이 하듯이 이날에는 원소를 먹을 것을, 외로이 타관에 나서도 이 원소를 먹을 것을 생각하며 그들이 아득하니 슬펐을 듯이 나도 떡국을 놓고 아득하니 슬플 것이로다. 이백이나 두보의 후손들이 그랬을 것처럼 나도 내 고향 사람이 하는 식당에 가서 떡국을 사 먹으면 아마 슬플 것이다, 이 말이죠. 서로 이 이백이나 두보의 후손들과 자신을 일체화하고 있죠. 이 정월 대보름 명절인데 거리에는 오독독이 탕탕 터지고, 중국 사람들 이 불꽃놀이 참 좋아하죠. 오독독이 불꽃놀이입니다. 불꽃 탕탕 터지고, 호궁은 중국의 그 현악기 있죠. 호궁 소리 삘삘 뺄뺄 높아서 내 쓸쓸한 마음엔 자꾸 이 나라의 옛 시인들이, 두보나 이백, 그들의 쓸쓸한 마음들이 생각난다. 내 쓸쓸한 마음은 아마 두보나 이백 같은 사람의 마음인지도 모를 것이다. 아무려나 이것은 옛투의, 옛날 그대로의 쓸쓸한 마음이다. 좋죠? 이게 앞에 조당에서도 그렇고요. 이게 인문평론이라는 잡지에 실렸어요. 1941년. 이때가 언젠가. 지금 전쟁이 정말 뭐랄까요, 수렁으로 빠져들 때야. 사상 동원을 한다는 명분으로 온갖 글들이 다 전쟁을 찬양하고 중국을 때려잡자 이럴 때입니다. 대일본 제국이 중국을 삼키기 일보 전에 왔다 하면서 중국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던 시점이에요. 중국을 야만화하던 때입니다. 중일전쟁이 몇 년이었지? 1937년 7월 7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계속돼요, 이 전쟁이. 일본은 중국에 대한 그 혐오의 감정들을 끊임없이 쏟아부었습니다. 야만화했죠. 일본의 지배하에 있었던 조선도 마치 중국을 짓밟으면 중국을 뭐랄까 열등한 족속으로 패대기 치면은 자기가 마치 조선이 훨씬 나아질 것처럼 중국을 무시하고 혐오하고 했죠. 그런데 백석은 보란 말이야. 이 조당에서 이게 언제 쓰여졌나 봐봐. 1941년 4월이지. 같은 잡지 실렸어요. 그리고 우리 수박씨 호박씨는 언제? 40년. 전쟁이 지금 수렁으로 빠져들 때, 중국에 대한 혐오 담론이 조선을 장악하고 있을 때, 그리고 이베나 도북같이 이런 작품을 써요. 이런 게 위대한 겁니다. 많은 시인들이 일본 제국주의를 찬양하고 전쟁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나갈 때 백석은 이런 시를 쓰고 있었습니다. 나는 백석의 개인주의의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집단적인 흐름에도 자신의 몸을 맡기지 않는 그 견결한 개인주의. 그게 진정한 자유의 혼인지도 모르죠. 자유로운 영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백석이 본 중국과 중국인 어떻습니까? 이시카와 다크보크부터 보았는데 또 오늘도 긴 강의가 이어졌네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에세이를 쓰고 또 새로운 상상력을 펼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자, 마무리하죠. 도연명입니다. 도연명 하면은 잘 알죠? 뭘로 유명해요? 도화원기라고 해서 무릉도원 있죠. 무릉도원. 도화원기라는 짤막한 글이 있습니다. 산문이 도연명 전집이 문학과 지성사에서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몇 페이지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시들 읽어보세요. 귀거래사 이런 걸작들 있죠. 귀거래사 맞죠? 그리고 술잔 들고 있는 거 봐서 누구예요? 200이죠. 호수에서 달과 함께 주거니 받거니 했던 신선입니다. 신선. 그리고 우리 걱정 많은 두보, 걱정 가득한 두보의 표정입니다. 이 도윤명과 두보와 200의 정신을 우리 백석은 나눠 갖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중국이고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이 시인들의 후손들이 사는 곳이 중국이고 그 시인들의 후손들이 바로 중국인일 텐데 거기에 무슨 혐오와 증오가 끼어들 수 있겠습니까? 또 무슨 우월감이고 열등감이 있겠습니까? 새로운 연대 상상 늘 고전의 깊은 곳에서부터 길어 올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은 19번째 강의 백석이 만난 중국인 이란 제목으로 특강 진행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어요.